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우리가 지금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봅시다. 소송의 준비, 소송이란 무엇인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송에 있어서 신급제도 1심, 2심, 3심제지. 저번 때 우리가 관할 이야기를 했죠. 저번 때 이런 1심, 2심, 3심, 신급제도, 3심제죠. 문제는 3심제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승부를 3세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3심제라는 게 그 3세판하고 딱 연결이 되는데, 실은 대법원의 상고는 이 사실주장에 대한 억울함 같은 것을 다시 심사받는 제도는 대법원에서는 그런 게 아닌 거고, 법률심이라고 그래서 법률의 해석 적용만을 이제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 억울함을 펼치는 거인데, 사람들이 법률의 해석 적용이 억울함이 아니라 자기가 펼친 사실에 대한 것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따지는 것은 여기 2심까지밖에.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법률심이자 사실심인데, 1심과 2심에서는 그 사실적인 주장, 증명 뭐 이런 다툼을 벌리는 것과 함께 법률의 해석 적용을 못마땅히 하는 다툼을 계속 펼칠 수 있는데, 대법원은 법률심만으로 심리를 하는 그것을 못 이해해서 대법원에 자꾸 자기 사실 주장했던 게 A라고 사실 확정을 해줘야 되는 게 B라고 확정됐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은 여기서는 더 이상 스톱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일로 재판은 3세판 뭐 이런 느낌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만 1심과 2심은 인지대가 1.5배고 2심에서 3심은 1심의 2배가 되니까 인지대는 올라가지만, 그런 거가 개의치 않는다면 막 마지막까지 다시 자기의 승부를 지금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 무조건 지금 3번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법원의 3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의 확정 여부는 더 다투는 것은 2심. 그래서 2심을 사실심, 1심과 2심은 사실심. 원래 재판이라는 것은 이런 시스템이지. 사실을 다투니까 그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이게 재판 절차지. 우리가 예를 들어 민법에서 소비대차, 즉 돈 빌려준 거, 이것에 따른 민법 598조 이하에 보면 금전을 대여하면 그 민법 598조가 대여 사실이 있으면 변제기에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가 돈 빌려줬다라고 하는 대주, 대여자가 주장에 의해서 차주, 돈 빌린 사람을 상대로 이런 권리 의무를 확정하려는, 이런 게 재판 시스템이에요. 그럼 어디서 지금 다툼이 있을 수 있냐면, 빌린 적 없다, 여기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 법규의 해석 적용은 대여 사실이 있으면, 예컨대 소비대차의 경우는 대여라는 사실이 있으면 민법 598조를 적용해서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데, 이 대법원은 사실의 확정에 대한 다툼은 더 이상 이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하는 거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도 원칙적으로 열리지 않고 해서 사후적으로 서면에 의한 심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가끔가다 대법원에서 변론이 열리는 경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안 열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론 종결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1심만으로 끝나버리면 1심의 변론 종결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고, 만약 항소심까지 갔으면
항소심 변론종결시가 사시심 변론종결시가 되는 건데,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합의부, 그 다음에 이게 가단 사건 번호겠지, 그 다음에 가합 사건 번호인 지방법원 합의부. 지금 현재 소송 목적의 값을 2억 원 가지고 이 구별하지. 다만 어음금 사건 등은 신속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게 어떤 획일적인 처리 이런 등등에 따라서 2억 원이 넘어도 어음 사건은 단독 사건으로 가는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 예를 들어 1,000만 원 대여금 청구 사건은 단독 사건 중에도 또 소액 사건이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뭐 1억 5천만 원 대여금 사건, 이건 단독 사건이고, 3억 원 대여금 청구 사건이면 합의부 사건이고, 가단, 가합. 기본적으로 소액 사건은 단독 사건 속에서도 특별히 배려해서 절차의 진행이 소액 사건 심판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이게 항소가 되면 단독 판사의 것은 항소가 고등법원 가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 합의부로 간다. 그 다음에 합의부 사건의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간다. 그 다음에 대법원에 상고하는데, 이 상고는 법률심으로 들어가는 건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다툴 기회를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되는 건 원래는 아닌데 자꾸 들이미니까 당사자 진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계속 가니까, 여기서 사전에 지금 대법원장 포함해서는 14명이고 대법관이 13명인데 한 명은 법원행정처장이라고 그래서 재판에 관여를 안 해. 그럼 전원합의체일 때는 대법원장도 나오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3개 부를 구성해. 그래서 전체적인 합의체로서 할 경우라면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소부에서 해. 근데 지금 대법원에 4만 건 가까이 1년에 사건이 폭주해서 한 명당 3천여 건 이상씩을 해야 되는, 그런 통계적으로 그런 형편이라서 여기서 대법원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올 봄에 있으면서 전에 4월달 이전에 이제 상고법원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법원에 이제 상고법원 그런 것을 하나 중간 과정에 단계를 설치하는 법안을 계속 푸시를 했는데 대법원 측에서 통과 못하고 자동으로 폐기됐고, 그래서 이번 국회 선거가 올 봄에 있으면서 다시 이제 그 법안을 그대로는 이제 다시 들이밀지 또 약간 변형해서 할지, 대법원은 계속 지금 상고심에 너무 사건이 폭증하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커트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제도는 뭐라고 그랬어? 기존에 갖고 있는 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상고 불속행 제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속행을 심리불속행 제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심리를 속행을 안 하면서 커트하는 제도는 있어. 그 사건이 뭐 법률의 어떤 해석 적용을 따지지 않고 여전히 사실의 확정을 전제로 싸운다든지 하는 것 등을 갖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일정한, 그래서 한 60% 이상이 심리 불속행으로 커트당해. 대법원에 오는 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리 불속행으로 커트당하면 불만이 있겠지. 나 심리 한 번 더 해달라는데 심리하지 않고 문전에서 커트를 해. 그지?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여러 가지 상고심 둘러싸고 현안도 있어. 한편 뭐 상고심에 심리 불속행 당하지 않고 이기냐 지느냐 본안적인 본격적인 싸움의 내용을 다루어 달라라고 심리 불속행을 뚫고 들어가는 그 단계로 살아남아서 심리를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는 뭐 대법관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썼을 때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냥 했을 때는 심리 불속행으로 끝난다. 그래서 뭐 전관 변호사 대법관 출신을 막 3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쓰면 전관이라는 의미하에 막 승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는 그래도 체면치레하게 하냐면 심리불속행을 뚫고 들어가서 심리는 받아보게 해주는 뭐 그런 게 있다. 뭐 그래가지고 막 통계도 내보고 막 국회의원들이 그게 통계치를 봤을 때도
그런 게 좀 비율이 틀리다. 일반적으로 한 경우랑 전관, 대법관 출신을 썼을 때는 뭐 심리불속행 되지 않고 들어가는 게 뭐 더 비율이 높다든지 막 그런 공방도 있는 거야. 현재의 제도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있고 심리불속행. 여기서 대법원의 심리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속행을 안 하겠다고, 불속행하겠다고 커트를 해. 근데 저번 아까 말했듯이 국회가 이번 5월 달에 이제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5월 말로 끝나면서 저번 국회 회기 19대 회기에서 대법원이 역점 사업으로 둔 게 상고법원 어떤 안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중간 단계 상고법원을 두려고 그랬어. 대법원 전 단계에 대법원 그 3심제 틀 속에서 상고법원을 하나 더 가지고 일단 막 계속 올라오니까 상고법원에서 한번 이렇게 선별을 하겠다. 그 다음에 진짜 본래의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 심리를 해야 되는 사건만 대법원을 가게 하고 여기서 문전에서 지금은 심리불속행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상당히 불만스러운 제도야. 그러니까 그런 심리불속행 대신 이제 그런 제도 대신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설치해서 올라오는 것 중에 한 번쯤 이렇게 귀 기울여주는 척은 하는데 아니면 대법원 가지 마라 라고 해서 한번 상고법원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게 대법원의 19대 국회의 안이고 지금 20대에도 여전히 또 그런 안을 계속 이제 근데 그게 반발이 심하니까 조금 변형돼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틀인 그걸 갖고 또 이제 법률안을 구상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9대 국회에 자동 국회가 맞춰지면서 그 법안은 폐기가 됐는데 하여튼 지난 봄까지 계속 대법원 상고법원 안이 국회나 법무부 등이 또는 이렇게 연구자나 또는 대한변협 등에서 다 집중적으로 그 타입을 원하지 않았어. 오히려 대한변협은 어떤 타입을 원했어? 대법원에 그 사건이 그러면 올라오는 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라는 거냐면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그쪽의 주류 의견은 대법관 수를 늘려라. 그렇게 사건이. 그래서 국민들은 그렇게 대법원 판단을 받고 싶어 하는데 대법관 수를 늘려서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대한변협 등의 변호사 단체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래도 한번 항소심 다음 단계로 해보고 싶다는 것까지는 충족하는 절충적인 이런 생각하에 상고법원안을 대법원은 미룬 거야. 만들어서. 근데 이쪽 저쪽에서 반발이 심했고 특히 그 반발 중에 하나는 그런 고충적인 거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심리를 해줘라. 그런데 너무 벅차다니까 그럼 대법관을 늘려라. 2배, 3배, 4배 늘려라.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반박이냐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모자르다. 대법관 한 명을 더 늘리는데 예산이 모자라다. 이렇게 하겠는데 또 이쪽은 니네들이 지금 12명, 14명의 이것을 막 30명 이렇게 늘리면 희소성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어떤 막 논란 공방 막 이런 등등 있다가 지금 하여튼 이번 국회로 넘어오면서 지금 어떻게 또 이제 대법원은 완전히 그걸 포기한 건지 아니면 그 또 어떤 변형된 것을 생각할지 등등의 지금 상황이 된 거지. 이건 1학기 때부터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야. 그게 상고 지금 제도를 둘러싸고 그치?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저런 신급제도 등도 아울러 충분히 앞에서 그때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본 거야. 여기 지방법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방법원 지원까지 포함하는 의미야. 지방법원은 지금 뭐 전국에 한 20여 개 있으려나 뭐 그럴 것 같고 또 그거보다 좀 작은 규모로는 지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번 때 이제 그 중에도 좀 특이했던 게 강릉은 강릉 지원인데 이게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이고 이
태백산맥이 있어서 딴 데보다도 조금 더 지형적으로 약간 별개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생각하는 그 한계가 있는 그런 곳이라서 강릉 지원이 조금 여러 가지 이게 특이한 게 있었지. 하여튼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이렇듯이 지원. 그러니까 이 지원이니까 강릉에서 단독 사건은 항소를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이 룰에 의하면 춘천지방법원을 가야 돼. 그지? 그렇잖아? 그리고 강릉에서 합의부에서 한 거는 강릉지원 합의부. 요 지방법원도 여기도 지금 지원까지 포함한 개념인데 만약 강릉 그곳에서 한 3억짜리 사건이었으면 강릉 지원에 합의부에서 했는데 고등법원은 어디로 가야 돼? 서울로 가야 돼. 춘천도 아니고 그 경우는. 다행히 춘천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 서울고등법원에 원해재판부가 있다고 그랬지. 특이해서. 이렇게 원해재판부 있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지? 저번 때 뭐 전주 그런 데 있다고 그랬지. 춘천이 있지. 심지어 인천은 아직 없는데 인천은 서울 지금 고등법원에 원해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에 고등법원에 서울고등법원에 원해재판부를 만들어달라 뭐 그런 논의가 있다고도 했지. 한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의 뭐 예를 들어 한 1억짜리 대여금 사건은 단독 사건인데 만약 항소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 춘천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또 어떤 거 하나 특례를 줬지? 춘천지방법원 안 가게? 그냥 강릉에 또 춘천지방법원 가지 않고 그냥 항소사건 할 수 있게. 그렇지? 그런 강릉에는 또는 강원도에는 그런 좀 특례가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춘천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해재판부가 하나 있고 강릉지원에는 춘천지방법원 원해 그런 특례가 있는. 그래서 단독 사건은 적어도 태백산만 안 넘어오게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게 관할이고 이런 것을 신급관할이라고 했지. 신급관할. 신급관할.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서 질문 있으면 해봐. 여기까지. 여기까지. 질문. 강원도는 태백산맥 때문에. 그러니까 원해재판부 있는 데는 몇 개 있어. 춘천이 서울고등법원이고 전주는 어디께 원해재판부가 있어? 광주고등법원 원해재판부. 제주도 어디께 있겠어? 제주도도 이 배로 오고 뭐 비행기로 오고 특수하니까 광주고등법원에 원해재판부가 있지. 제주지방법원 자체는 지방법원이니까 지원해서 지방법원 뭐 이 지금 강릉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뭐가 하나 발생하냐면 제주지방법원에서 항소를 해서 광주고등법원을 가야 되는 거기서 원해재판부가 작동을 하는 거지. 그렇지? 또 어디 있다고 그랬지? 창원 같은 경우 고등법원에 원해재판부가 있고. 그렇지? 근데 인천이 그래서 불만이라고 그랬지. 인천은 시의 규모로는 뭐 전주, 뭐 춘천 이런 것보다 세 번째 도시급의 규모인데 지역적으로는 사실 가깝잖아, 서울서. 그러니까 이 원해재판부를 해주는 건 약간 좀 동떨어졌거나 그런 건데 인천은 뭐 서울서 그리 동떨어졌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인천이 뭘 치고 나왔어? 인천지방법원서 항소할 때 서울 오는 건 큰 문제 없는데 백령도 같은 데서 서울을 지금 고등법원을 와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을 하도록 하자. 뭐 이런 거지. 백령도 사람. 백령도라는 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조건이 좋아졌지만 상당히 먼 거야. 또 질문 있으면 해봐. 여기서 관할에서 어디 지방법원에 갈 거냐는 지금 이거는 신급 관할이고 심급. 어디 지방법원 택할 거냐는 뭐야? 토지 관할. 지역적으로. 그렇지? 주소로 내면 일단은 된다고 그랬어? 채무자 주소지에다. 그치? 채무자 주소지에다. 이렇게 내면 되지. 물론 돈 받을 사람 입장에서 채권자인 원고 주소지도 낼 수는 있어. 재산권적인 청구는. 그러니까
주로 같은 서울권에 산다면 그게 차이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내가 차 몰고 가다가 어디 천안쯤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상대방은 또 부산서 올라오던 사람이었다. 이럴 때는 관할이 어떻게 되겠어? 서울서 낸 사람이 자기가 피해 입었다고 하고 부산에서 낸 사람은 자기가 부산에서 올라오던 사람은 자기가 오히려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먼저 소송 내느냐에 따라서 서울서 내려가던 차에서 낸 사람은 부산 사는 사람 기준으로 내줘도 되지만 서울에 낼 수 있어. 자기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하면서 받을 거라고 하면서. 한편 부산에서 올라오던 사람이 먼저 낸다면 자기가 지금 서울에다 내줄 수 있지만 자기 입장에서 부산서 올라오던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서 내려오던 사람이 피고가 되면서 낸다고 치면 서울에다 내줄 수 있는데 돈 받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주장을 하면서 부산에다 낼 수 있어. 그치? 한편 어디다도 낼 수 있다고 해서 불법 행위지인 천안 그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도 낼 수 있지. 그렇게 이렇게 낼 수 있지. 그지? 그런 것을 토지관할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교재 찾아봐. 교재에 다 나와. 신급관할, 토지관할. 그 다음에 소송 목적의 값 2억 원 기준으로 단독 판사가 하느냐 합의부가 하느냐는 사물관할이라는 표현을 쓰지. 사물관할. 2억 원 기준으로 사물관할. 이해할 수 있겠지?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사물관할, 토지관할, 신급관할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 그죠? 질문 있으면 해봐. 관할. 실전적으로는 그냥 채무자 주소지에다 지방법원급에 내는 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잘못 내면 그리고 어떻다고 그랬어? 이송해준다고 그랬지. 이송. 만약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소송을 제기하면 억압심리나 뭐 이런 거는 일단은 소송의 형태가 중복재소이냐 아니냐를 또 따져야 되는데 한편은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내고 적극적으로 이행해소를 내고 한편 입장에서는 내가 갚을 의무가 없다고 부존재 소송을 냈을 때 이게 중복재소가 되겠느냐의 문제인데 한편 둘 다 냈다. 둘 다 적극적으로 서울 아까 말한 대로 서울서 내려가던 차는 서울 자기 받겠다고 서울에 내고 부산에 낸 사람은 부존재 소송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가 피해 입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행 청구를 내면 그건 중복재소가 아니지. 잘 봐봐. 한편이 이행소송을 냈을 때 한편이 부존재 소송을 내면 이거는 중복재소로 보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있어. 왜냐하면 이행소송이 들어갔는데 한쪽은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를 부정하는 거니까 양쪽서 벌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죠? 봅시다. 지금 서울서 내려가던 차와 부산서 올라오던 차가 요거는 대여금이 아니고 차끼리 부닥쳤다고 쳐봐. 부닥쳤다고 쳐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네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천안이 천안서 부닥쳤으면 불법 행위지에다 내면 둘 다 여기다 낼 수 있어. 불법 행위지다. 그 다음에 서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산을 피고로 삼을 때는 부산에다 내면 되지. 부산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원고가 돼서 서울 사는 사람을 피고로 삼으면 서울에다 내는 게 제일 일반적인 우리가 토지관할의 보통재판적이라고 그랬지. 한편 재산권상에 관한 소는 받는 장소, 지참채무 원칙에 의해서 서울 사는 사람이 서울에 낼 수도 있고 부산 사는 사람이 부산에 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질문은 서울 사는 사람이 만약 관할을 잊어버리고 하여튼 자기는 손해배상 3천만 원을 받고자 한다. 피고 입장에서도 금액은 똑같을 수는 없지만 뭐 2천만 원 정도 자기 피해 입었다. 네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두 개가 되면 이건 두 개가 벌어질 수 있는데 병합 이전에 병합은 같은 재판부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이송을 한다든지 해서 한 법원에 모으고 이쪽 걸 이송하든 이쪽 걸 이송하든 한 법원에 모은 다음에 이제
뭐 병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가지. 근데 일단 양쪽으로 내면 이건 중복재수가 아니니까 일단은 두 개가 막 가는 거야. 이쪽은 서울은 서울대로 서울 사는 사람이 원고가 돼서 3천만 원 받겠다 손해를 내서. 부산에 사는 사람은 부산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부산에다가 낼 수도 있다고 그랬지 의무이행지로 2천만 원 손해배상 받겠다고 오히려 서울 사는 사람을 상대로 양쪽이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행소송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한편은 한쪽은 3천만 원 이행소송을 일을 냈는데 요거는 이 편의상 부산 사는 사람을 을이라고 하고 서울 사는 사람을 갑이라고 했을 때 갑이 을을 상대로 3천만 원 청구 소송을 냈고 좀 아까 설명한 것은 을은 을대로 갑한테 2천만 원 청구 소송을 냈을 때를 설명했는데 요거는 이행소송인데 을이 낸 게 이행소송인데 을이 낸 게 자기도 2천만 원 받겠다는 게 아니라 요거가 부존재한다. 요 손해배상이 부존재한다라고 소극적 확인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어. 하나는 이행소송에 들어가는데 하나는 소극적 확인 소송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게 교재 다 보면 나와. 중복재수가 되느냐 아니냐. 중복재수가 되느냐 아니냐. 일단 관할에 관한 거는 다시 봐봐. 관할에 관한 것은 205면 관할에 관한 건 205면에 쭉 봐봐. 4-15 15, 16 그 4-16 그림은 바꾸라고 그랬지. 최근 관할이 8, 9월 이때 바뀌었다고 그랬지. 금액 그 2억 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림 바꾸라고 그랬지.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지? 207면 4-16은 고액 단독 사건이 그러니까 단독자 붙은 건 이제 다 지방법원 항소부에 가는 거야. 이 단독 판사건은 지금 합의부, 항소부, 지방법원. 그러니까 거기 207년 그림에서 고액 단독 사건이 지금 고등법원으로 가게 된 게 그 부분은 두 번째 그 라인이 화살표가 밑으로 지방법원 항소부로 와야겠지. 지방법원 항소부. 한번 설명해 줬지. 그 다음에 4-17 사물관할 2억 원 기준으로 그 다음에 4-18 토지관할 그래서 보통재판적으로서 가로 1번 그 다음에 그 가로 1번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 주소지다 내면 된댔지. 그 다음에 가로 2 특별재판적 중에 예컨대 재산권에 관한 소송하고서 210면의 중단부감은 의무이행지 8조 후단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등등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게 관할에 관한 거고 한편 이제 중복재소냐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냐. 만약에 중복재소가 되면 후소를 부적법 각하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복재소가 이게 아닌 이런 상황이 되지. 280면 봐봐. 280면 중복된 소재기 5-2 옆번호 5-2 그 다음에 옆번호 5-4에 가서 보면 당사자가 동의를 하느냐. 원피고 역전형이야. 일단 형태는 지금 이제 접근해 본다면 갑을 간에서 갑이 원고가 되고 한편 을이 원고가 되니까 원피고가 역전됐지. 그런 상태에서 보면 똑같은 사건이냐인데 5-5-2 5-5-2 옆번호 보면 적극적 확인 청구와 소극적 확인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285면에 확인 청구와 이행 청구가 있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286면 보면 예를 들어 하고서 둘째 줄에 286면 보면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채무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을이 이제 이행을 구하는 적극적 소송을 냈을 때 뭐 이런 것 등이 중복재소가 되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지금 계속 교재는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복재소로 안 보고 했을 때 논란은 있지만 안 보고 별도로 진행할 수가 있어. 별도로. 논란이 지금 있는데 이것이 또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페이지 보면 국제적 중복재소라고 계속 이어서 보면 나올 거야. 손해배상을 해달라는데 한쪽에서는 채무가 부존재한다. 이런 게 지금
다른 국가 간에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국제적 중복제소라고 그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복제소라는 건 한자 뉘앙스 이해하겠지. 중복제소. 양쪽에서 같은 맥락의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중복제소라고 하고, 같은 맥락의 사건이 진행되면 후소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부적법 각하시킨다라고 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지금 이행소송은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갑이 을한테 3천만 원 청구 소송을 냈을 때 을은 갑한테 네가 잘못했다고 오히려 내 피해 지금 적반하장이라고 2천만 원 물어내라라고 하는 소송이 두 축으로 진행돼도 그건 중복제소는 아닌 거야. 뭐 그걸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병합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이 나왔는데, 그러려면 일단 한 법원에 모여야 돼. 그러니까 병합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돼? 보내줘야 돼. 만약 그럴 생각이 있으면 병합을 위한 전제는 와야 돼. 근데 그렇게 쉽사리 안 해줄 거야. 그럼 양쪽서 진행되는 거야. 서로. 그러면은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고 부산에서 서울로 가고 이런 식으로.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에다 내줬고 채무자 주소지로, 부산 사는 사람은 오히려 의무이행지로서 부산에 낼 수도 있고 그냥 고지고대로 서울에 낼 수도 있는 거지. 제일 기본적인 것은 상대방 주소지다 되는 건데, 하여튼 한 법원에 뭐 하지만 이송은 생각할 필요 없이 병합할 거냐 뭐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지만, 서로 엇갈려서 관할 건이 있다는 전제에 내는데 동일한 법원이 아니면 이송이 돼야 이제 병합도 해보려면 해보겠지. 그쵸? 그래서 중복제소 이런 개념 이해하겠어? 이런 건 중복제소로 보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실제 그럼 서로 뭐 한쪽이 양보 안 하고 둘 다 내겠다면 실은 의미는 틀리지. 봐봐. 갑이 3천만 원 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 나 3천만 원 물어줄 거 없다라는 의미와 나는 나대로 너한테 2천만 원 받겠다는 의미는 분명히 틀려. 잘 봐봐. 그치? 3천만 원 사건에 대항하는 거, 3천만 원 사건에서 그냥 피고로서 방어하는 거와 피고가 부존재 소송 내는 건 같은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제소로 볼 수도 있어. 그건. 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갑은 갑대로 3천만 원 받겠다는 거랑 분명히 을은 갑의 것만 막는 거는 자기는 막는 거고 안 갚아도 되는 거지 거꾸로 받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건데, 을의 입장에서 오히려 내 차 부숴주고 내가 다친 거 2천만 원 받겠다는 건 틀린 의미지 분명히. 그러니까 중복제소가 아닌 거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보는 게 확실할 수 있지. 잘 봐봐. 타입이 어떻게? 갑이 3천만 원 들어온 곳에서 피고는 그냥 내 잘못 없다고만 막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기면 뭐야? 그냥 갑의 청구가 기각되는 거고, 한편 을은 채무 부존재를 소송으로 내면 채무가 없다는 걸 확정시키는 거고, 이건 조금 또 틀려. 갑의 청구에 대해서 단순히 막는 거와 을이 그 갑의 그것에 대해서 부존재로서 막아내는 것의 결론은 비슷한 듯하지만 법적인 의미는 사실 틀려. 을은 방어로 막아냈느냐 소송으로 막아냈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을의 채무 부존재 소송이 굳이 갑의 청구에 방어적인 거 비슷한 결과가 내려지는 그 효과를 보는 것이라면 중복제소일 수도 있다라는 논의가 그래서 있는 거야. 한편 갑의 3천만 원 청구에 대해서 을 나름대로 내 피해를 보상받겠다고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내는 거는 확실히 다른 거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지. 되겠어? 확실히 다른 거죠. 그건 중복제소 그러니까 아닌 것으로 거의 보는, 그것은 큰 다툼은 없어. 다만 갑의 3천만 원 청구에 대해서 을이 단순 방어가 아니라 별도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느냐 논의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는 하다라는 거지. 하여튼 중복제소가 되면 두 번째 소송은 벌릴 필요가 없는 거지. 똑같은 소송 두 번 벌릴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치? 되겠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갑은 갑대로 3천만 원 받겠다. 을은 을대로 거꾸로 2천만 원 받겠다는 건 분명히 틀리니까 별도로 우리가 볼 때는 둘이 뭐 각각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뭐 할 일 없나 보네라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건 틀린 거라는 거지. 갑이 낸 곳에 낸 거고 을은 을대로 그
막는 정도가 아니라 나 2천만 원 받겠다는 거니까 분명히 틀린 거라는 거지. 그건 틀린. 그걸 우리 입장에서 그냥 뭐 왜 두 판이나 벌리지라고 보지만 두 판 벌릴만 한 거야. 그건 사실은 그지? 그렇지? 응.